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시 주석이 그리는 중국의 모습은 무엇일지, 외교와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대회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좀 일단 요약해갖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20차 당 대회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 중국이라는 그 특수한 정치 제도 하에서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중요성으로 따지자면은 보통 민주국가의 이제 대선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선으로 이제 그 치러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공산당의 그것도 구조가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구조가 돼서 막 최종적으로 이제 그 7명의 그 상무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당 총서기가 되는데, 네. 하여간 그 구조를 이제 그 결정을 해서 당 총서기까지 결정이 돼서 향후 5년 동안에 중국을 그 어떻게 보면은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 같으면은 민주국가 같으면은 국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당이 다수로 있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이 국가를 이렇게 접수해서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행사가 아니라 당 행사지만 사실은 국가 행사보다 더 큰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민주국가로 치면 거의 대통령 선거급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그렇죠. 네. 다만 그 민주국가의 대선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선 직전까지 출구조사까지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의 당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전에 누가 그 당 총서기가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언론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확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동시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상무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0대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큼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5년 후에 차기까지도 점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민주국가의 대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네, 또 길게 보면 그 이상도 좀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진핑 주석의 이제 연설 내용, 그리고 이 당대회 이후에 이제 발표될 이제 차기 지도부의 구성,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그 연설 내용을 보죠. 업무 보고 형식으로 이제 연설을 했는데 1시간 45분을 했다고 하죠. 근데 네. 사실 우리로 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1시간 45분 동안 연설했다 그러면 굉장히 긴 건데, 네. 이것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좀 짧아진 편이라고요. 절반이 줄은 거죠. 예. 그러니까 19차, 5년 전 19차 때는 3시간 40여 분, 40분이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연설을 했는데,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 말이 3시간 45분이 그 시간 동안에 듣고 있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힘들 겁니다. 네. 후진타오 전 주석 같은 경우는 시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보였었는데, 뭐 그런 영향인지 몰라도 하여간 이번에 절반으로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1시간이 훌쩍 넘는 그런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만큼 조금 그 연설 시간을 줄여도 네. 나는 충분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뭔가 그렇죠. 이 국정 장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연설 내용에서 어떤 좀 그 두드러진 그런 부분은 어떤 거였어요? 현대화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 현대화, 이 현대화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미로 현대화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현대화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그 균형,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이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의 현대화다. 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았다가 이제 살짝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그런 거를 이제 그 어떤 그 균형을 맞춘다던가, 그다음에 물질 문명이 중국이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정신 문명을 강조했던 사회인데, 최근 한 20년, 30년 사이에 물질 문명이 크게 성장을 한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사이에서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현대화. 그다음에 이런 그 산업화가 지속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 많이 그 훼손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연과, 그러니까 그 중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인민과 자연 사이에서의 균형, 그런 것들이 현대화. 그러니까 현대화라는 것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2039년인가요? 그때까지는
이 현대화를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을 하는 이런 그 다음에 21세기 중반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표현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2049년이 되겠죠. 2049년이 무슨 해냐면은 중국이 이제 건국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니까 네. 그때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번 그 업무 보고에서 발표한 그 앞으로의 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의 이제 국력을 좀 더 강성하게 계속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네,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공동 부유를 이제 강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 공동 부유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잘 살자. 그렇죠. 어떤 그 분배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내용 같은데.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민간 기업보다는 좀 국영 기업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뭔가 이념적으로도 정책 기조에서도 좀 더 이게 좌양좌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균형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공동 부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 사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회이지만 과거에는 선부론이다 해서 어떤 그 평등한 어떤 분배의 균형보다는 일단 재산을 그 부를 쌓을 수 있으면 최대한 쌓고 네. 이게 어떤 그 분배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일종의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낙수론과 비슷한 이런 이론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부의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공동 부유라는 말을 이제 쓰기도 이번에 사실 2020년에 처음 나왔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등장을 한 말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고 그 다음에 국영 기업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국영 그 공영 이런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민영까지도 같이 조화를 맞추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말은 쓰지는 않지만 시장 경제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예.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민영 경제와 공영 경제를 같이 조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빚어졌던 어떤 빈부 격차라든가 이런 부작용을 좀 더 이제 보완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또 관심이었던 것이 이 타이완 통일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네. 기존에도 이제 타이완 통일과 관련해서 이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그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이번에 어제 그러니까 첫날 이 당대회 첫날 업무 보고에서 직접 타이완이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타이완을 언급하면서 통일을 언급하는 것은 결국은 타이완이지만 미국과는 전면전을 불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뜻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최근 미국에서도 그런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2027년까지 2027년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5년 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가 되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이번에 3연임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4연임을 또 시작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까지 그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시진핑 주석이 내렸다는 것을 이제 최근 미국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대만과 관련을 해서 미국과 앞으로 수년 사이에서 갈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글쎄요. 근데 전쟁까지 가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구보다도 유심히 관심 있게 볼 사람이 바로 시진핑 주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력 차이,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의 전력 차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보면은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대만의 미국 입장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위치 가치는 우크라이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뭐 대만이 갑자기 이제 미국과 단도직으로 수교를 하겠다라고 한다던가 뭐 일본, 한국과 단독으로 수교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모를까 뭐 대만도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전까지는 뭐 전면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이제 타이완 통일을 강조하더라도 무력 사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고요. 네. 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타이완 통일 이제 실현을 얘기를 하면서 무력 사용에 대한 부분을 직접 언급을 했죠.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的前景，但绝不承诺放弃使用武力，保留采取一切必要措施的选项。 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도 만약에 이제 타이완을 이제 이 무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군사적 작전을 벌인다면 미국과 이제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네네. 현실성이 이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진핑 주석은 자기 입으로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랄까요? 이제 이른바 이제 중국몽을 이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의 이제 업적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본인의 업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 그러니까는 시진핑 주석이 3연임으로 물러나느냐 아니면 4연임을 또 시작을 하느냐 이제 네. 그 시점까지 대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뭐 전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지금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경제적 압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서방 국가들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그 본인의 입장에서 근데 한 달 후면 공교롭게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가 열리는데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은 뭐 수성을 한다 치더라도 하원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는 거로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그 본인의 자신감을 최대한 이 가장 큰 정치 행사에서 크게 발휘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퍼포먼스라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이제 3연임 확정은 뭐 거의 분명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사실상. 사실 이제 그 다음 이제 관심은 이게 이제 이 3연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4연임, 5연임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가늠하려면은 결국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좀 전에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민주국가에서의 대선과 차이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차차기까지도 우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것이라는 건데 예. 사실 덩샤오핑 그 이후로 장쩌민 그다음에 후진타오 지금 그 시진핑 이때까지는 과거 뭐 마오쩌둥 시대와 달리 어떤 1인 단독으로 그 집권을 해서 종신 집권을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과거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과두 정치 같이 네. 7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어느 정도는 분점을 하는 물론 1인 그 당 총석에게 좀 집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어떻게 마오쩌둥과 화구어펑 그 지도자까지는 물론 화구어펑은 이제 권력 기간이 짧았습니다만 그 지도자까지는 1인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이 강했다면 그 이유는 집단 지도 체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체제가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장쩌민 후진타오로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하이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그 공청단이라고 부르는 둘 사이에서 권력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탄생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집단 지도 체제가 붕괴가 되느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그 예단하기는 좀 이러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상하이방이 이제 그런 아까 권력 투쟁 과정에서 사실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
권력으로 어떻게 이제 가느냐. 시자준이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는 시진핑 주석의 측근 계열로 이동을 하느냐, 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청단으로 다시 후진타오 계열로 이동을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 당대회 말미에 한번 봐야 되고, 특히 이제 60년대생이 이번에 상무위원으로 합류를 하느냐 마느냐. 만약에 합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인물들 중에서, 그리고 내년에 이 사람이 만약에 국가 부주석이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후에 당 총서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인물이 이번에 합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4연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네. 당대회 직후에 발표되는 이 차기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상무위원회인가요? 네. 상무위원회 이제 구성을 보고 네. 거기에 이제 후계자급이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이를테면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영도를 견지하고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이런 집중 통일 영도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어떤 1인 통치 시대를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사상이라는 말을 네. 함부로 쓰지 않았었죠. 사실 예. 이 중국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근데 시진핑 사상 이렇게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사상이란 말은 과거에 마오쩌둥 시대나 썼던 그런 것이고, 그 뒤로는 이론 이렇게 이제 붙였던 그런 것인데, 시진핑 사상. 물론 이번에 어제 업무 보고에서는 시진핑 사상이란 말보다는 좀 새 시대 사상 이렇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연설 시간을 줄이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굉장한 자신감이 이번에 대회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1인 체제로 가는 어떤 길, 이런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의 연임이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한중 관계라든가 또 이제 한반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대외 정책이라든가 한반도 정책 관련 정책이 이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현재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는 그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 지난 13일이었던가요? 답장을 또 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 대외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친서 주고받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힘을 합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핵 실험이 임박해 있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랬을 때 중국의 역할, 이거는 과거 우리가 한 5년여 전 그때에 비했을 때 굉장히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